시골 마을의 하루는 언제나 느리게 흘러갔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면 작은 논밭들이 옹기종기 붙어 있었고 그 가운데 자리한 허름한 기와집이 내 집이었다. 바람이 불면 기와지붕이 삐걱거리고 닳아버린 대문은 손으로 힘껏 밀어야만 열렸다. 그래도 내겐 익숙한 공간이었다. 늙은 나를 감싸 안아주는 오래된 흔적들이 남아있는 내 보금자리였다. 아침이면 종달새 소리에 눈을 뜨고 낡은 전기주전자에 물을 끓여 커피 한 모금을 마신다. 방 안은 늘 고요했다. 남편이 떠난 지 오래, 집안은 오직 나 혼자였다. 아이고 오늘도 혼자네. 이렇게 중얼거리며 하루를 시작하는 게 일상이었다. 아들은 도시에서 회사 일에 매달려 지냈다. 전화 한 통 하기 힘들 정도로 바쁘다며 늘 핑계를 댔고 얼굴을 보는 건 몇 달에 한 번이 전부였다. 며느리는 솔직히 마음을 열지 못한 사이였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내려와 형식적인 인사만 건네곤 했다. 내가 해주는 음식도 맛있다 한마디 하지 않고 오히려 냄비와 그릇, 정리가 마음에 안 든다며 흘겨보던 모습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그런 무심함이 내 가슴 한편을 시리게 만들었다. 그런데도 내가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었던 건 오직 손주 덕분이었다. 작고 통통한 손으로 대문을 밀치고 들어오며 할머니 하고 외쳐 부를 때면 내 얼굴에 절로 미소가 번졌다. 그 목소리만 들어도 내 안에 고여있던 외로움이 눈 녹듯 사라졌다. 손주는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을 좋아했다. 장독대 옆에서 숨바꼭질을 하고 마당에 떨어진 감을 주워 씻어 먹으며 까르르 웃었다. 나는 그 웃음을 보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다 가진 듯한 기분이 들었다. 밤이면 내 무릎을 베고 누워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조잘조잘 풀어냈다. 학교에서 있었던 소소한 일, 친구랑 싸웠던 일, 좋아하는 과자 이야기까지. 나는 그 아이의 머리칼을 쓰다듬으며 들어주었다. 그래, 우리 손주 참 기특하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아무런 걱정도 없는 듯 마음이 편안해졌다. 내게 손주는 단순히 아들의 아들이 아니었다. 내가 다시 살아갈 이유이자 나의 마지막 희망 같은 존재였다. 남편이 떠난 뒤 공허하게만 흘러가던 나날들 속에서 손주는 밝은 빛이 되어 주었다. 그래서 나는 매번 속으로 다짐했다. 그래, 이 아이 때문에라도 나는 하루하루 버텨야 해. 이 아이 웃음을 더 보고 싶어. 하지만 웃음 속에도 가끔씩 마음이 저려올 때가 있었다. 아들이 집에 찾아올 때마다 손주는 나보다 아빠를 더 찾았다. 아빠 언제 와? 아빠랑 놀고 싶어. 그렇게 묻는 손주의 눈망울 속에서 나는 내 자리가 좁아지는 듯한 쓸쓸함을 느끼곤 했다. 아들은 늘 바쁘다는 이유로 손주와 시간을 보내지 못했고 그 빈자리를 내가 채우고 있었다. 그러나 아이의 마음 한켠엔 늘 부모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다. 나는 그 그리움을 보듬어주고 싶어 더 애써 웃고 더 많이 안아주었다. 시골 마을 사람들은 가끔 나를 부러워했다. 혼자 사셔도 손주가 자주 오니까 좋겠어요. 맞아요. 아이 웃음소리 들리면 집안이 환해지잖아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다. 그래요. 손주 덕에 사는 거죠. 겉으론 웃었지만 속으론 알았다. 그 말이 얼마나 외로운 사람에게 위로이자 동시에 씁쓸한 자극인지. 하루는 손주와 함께 마을 뒷산에 올랐다. 가을 바람이 솔솔 불고 산길 양옆으로 단풍이 고운 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손주는 작은 손으로 내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힘들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 할머니는 내 덕분에 하나도 안 힘들다. 손주가 밝게 웃으며 내 손을 더 꽉 잡았다. 그 따뜻한 온기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날 저녁 아이는 내 옆에서 곤히 잠들었다. 불 꺼진 방 안,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가운데 아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그 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속으로 기도했다. 이 아이만 건강하게 밝게 자라다오. 나머진 다 필요 없어.
세상은 고요했다. 외롭고 고단한 하루였지만 손주와 함께한 짧은 시간 덕에 내 마음은 다시 채워졌다. 그 순간 나는 확실히 알았다. 내 삶은 이미 이 아이와 깊이 얽혀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것을.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손주는 어느덧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예전처럼 내 무릎에 누워 제잘거리던 꼬마는 점점 의젓해졌다. 나는 여전히 그 아이의 곁에 머물며 하루하루를 지켜보았다. 학교를 다녀온 손주는 가방을 던져두고 달려와 할머니, 저 왔어요. 하고 안기곤 했다. 그때마다 내 가슴은 설레었다. 하지만 동시에 설명하기 힘든 묘한 이질감이 조금씩 차오르고 있었다. 처음엔 그저 별 생각이 없었다. 아들과 닮은 듯 하면서도 왠지 다른 구석이 보였다. 어린 시절의 아들은 눈웃음이 똑 닮아 있었다. 그런데 손주는 웃을 때 눈매가 살짝 올라가며 인매가 며느리를 빼닮은 듯했다. 물론 아이랑 커가면서 모습이 달라지는 법이고 가족 중 누굴 더 닮을지는 알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은 점점 그 차이에 머물렀다. 며느리는 여전히 나와 가까워지지 않았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면 차갑게 인사를 하고 늘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다. 나는 그런 며느리에게 마음을 주려 애썼지만 며느리의 눈길에는 언제나 담장 같은 벽이 느껴졌다. 내가 괜히 더 애쓰는 건 아닐까? 가끔은 스스로 자책하기도 했다. 하지만 손주 앞에 서면 그 모든 생각이 사라졌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손주가 감기에 걸려 병원에 갔을 때였다. 의사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혈액형은 O형이시네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아들은 분명 B형이었다. 며느리는 AB형이라고 들은 적이 있었다. 그런데 아이가 O형이라니. 물론 유전학에 대해 잘 아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어렴풋이 아는 상식으론 부모가 B형과 AB형인데 아이가 O형일 수는 없는 일이었다. 의사의 아무렇지 않은 표정과 달리 내 안에서는 파문이 크게 번졌다. 내가 잘못 들은 걸까? 아니면 내가 괜한 의심을 하는 걸까? 그날 밤 이불을 덮고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다. 손주가 내 옆에서 천진하게 잠들어 있었지만 나는 그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다. 불쑥 찾아든 의심이 마음속에서 괴물처럼 자라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며칠 뒤 동네 할머니들과 모임을 가졌다. 마을회관에 둘러앉아 김장을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 할머니가 내게 물었다. 아이고 손주가 참 귀엽더라. 근데 이상하게 아들보단 며느리 쪽을 많이 닮은 것 같아. 그 순간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가 혼자만의 착각을 한 게 아니었던 것이다. 겉으로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은 들끓었다. 그래, 내가 괜히 의심한 게 아니구나. 그날 이후로 나는 손주를 바라볼 때마다 눈빛이 흔들렸다. 아이의 행동 하나하나, 표정 하나하나가 전부 새로운 의미를 띠는 듯했다. 내가 알던 아들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대신 어디선가 본 듯한 낯선 얼굴이 아이에게 겹쳐 보였다. 나는 그 낯선 그림자를 떨쳐내고 싶었지만 마음이 자꾸만 의심으로 기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주는 여전히 나의 위안이었다. 방학이 되면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내 손을 꼭 잡으며 할머니, 저랑 같이 장 보러 가요. 하고 웃었다. 그 해맑은 얼굴 앞에서 나는 또다시 혼란스러웠다. 아무리 그래도 이 아이는 나한테 손주야. 나를 할머니라 부르잖아.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날 저녁 찾아왔다. 손주가 놀이터에서 놀다 작은 상처를 입어 집 근처 의원에서 피를 뽑는 일이 있었다. 간호사가 무심히 말하던 한마디가 내 귀를 찔렀다. 이상하네. 부모님이랑 혈액형이 잘 안 맞는데. 그 목소리는 농담처럼 가볍게 들렸지만 내게는 번개처럼 내려쳤다.
그날 집에 돌아와 나는 한참 동안 거울 앞에 앉아 있었다. 내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손주를 이렇게 의심하는 게 맞는 걸까? 눈물이 솟구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속삭였다. 내가 느낀 건 틀리지 않아. 분명 무언가 숨겨진 진실이 있어.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다. 손주의 웃음소리와 며느리의 무심한 눈빛이 번갈아 떠올랐다. 아들은 여전히 바쁘다는 이유로 집에 잘 오지 않았다. 나는 혼자 이 모든 의심을 짊어진 채 점점 더 무거운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고 봄이 찾아왔다. 마당 가득 피어난 매화꽃은 한창 향기를 뽐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편치 않았다. 손주가 뛰어놀며 웃는 모습조차 내겐 완전히 순수하게 다가오지 않았다. 늘 가슴 한쪽엔 알 수 없는 불안과 의심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나는 우연히 아들의 방에서 서류 하나를 발견했다. 먼지를 뒤집어 쓴 서랍 속에서 삐져나온 흰 봉투. 괜히 호기심에 꺼내들었는데 거기엔 또렷한 글씨로 친자 확인서라고 적혀 있었다. 내 손은 순간 얼어붙었다. 서류를 펴는 순간 내 눈은 크게 흔들렸다. 부적합이라는 차가운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아들과 손주의 관계는 친자가 아니라는 그토록 두려워하던 진실이 눈앞에 있었다. 나는 숨이 막혀왔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부정하고 싶었지만 글자는 잔인하게도 분명했다. 내가 그토록 사랑해온 아이가 내 피와는 이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저녁이 되어 며느리가 부엌에서 저녁상을 차리고 있을 때 나는 더는 참지 못했다. 이게 뭐냐? 내 손에 들린 서류가 부엌 식탁에 쿵 하고 내려앉았다. 며느리의 손이 덜컥 멈추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한동안 침묵이 흐르더니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사실은 그 아이는 눈물이 며느리의 뺨을 타고 흘렀다. 그리고 결국 숨겨왔던 진실을 고백했다. 손주는 아들의 친아이가 아니었다는 것. 내 머릿속은 천둥이 치는 듯했다.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이가 내 손주가 아니라니. 내가 나를 속였구나. 우리 집안을 기만한 거냐. 내 목소리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떨렸다. 그때 집에 들어온 아들이 소란을 듣고 방으로 들어왔다. 내가 흔들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밀며 외쳤다. 이게 뭐냐? 왜 나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거냐? 아들은 잠시 고개를 숙이고 서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의외로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머니,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들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고통스러우면서도 단단했다. 저는 그 아이를 제 아이로 선택한 겁니다. 그 아이를 처음 본 순간 저는 이미 아버지였어요. 혈연이 아니라도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한 거예요. 어머니, 저는 이 사실을 알고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은 내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다. 아들은 담담했지만 내 안에서 분노와 슬픔은 폭풍처럼 몰아쳤다.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내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나를 이렇게 속일 수 있니? 아들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그 아이가 제 아들입니다. 그건 어떤 진실로도 바꿀 수 없는 사실이에요. 나는 쓰러질 듯 벽에 기대었다. 머릿속은 혼란스럽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그럼 나는 이 아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니? 내 피도 아닌 아이를. 내 목소리는 점점 흐려졌다. 그때 거실 문이 덜컥 열리며 손주가 해맑은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할머니, 저 왔어요. 그 웃음은 평소와 다름없었다.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아이의 눈동자.
나는 그 아이를 바라보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내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어찌할 수 없이 나는 아이를 껴안았다. 그래 피가 뭐가 중요하니 내가 웃어주고 나를 할머니라고 불러주잖아. 그게 진짜지.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나는 끝내 오열했다. 세상 모든 진실이 무너져 내려도 지금 내 품에 있는 이 아이의 체온은 너무도 따뜻했다. 그날 밤 집안 공기는 얼어붙은 듯 무거웠다. 나는 방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손주의 체온이 아직도 내 품에 남아 있었지만 그 따뜻함은 오히려 내 가슴을 더 아프게 했다.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이 무엇인지, 분노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사랑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홀로 울고 있었다. 그녀의 흐느낌이 얇은 벽을 뚫고 내 귀에 파고들었다. 나는 한참을 듣고만 있다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 앞에 섰다. 왜 그랬니? 내 목소리는 이미 힘이 빠져 있었다.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를 속인 것도 아들을 속인 것도 결국은 이 아이 때문이었겠지.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더 말을 잇지 못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래도 그 아이가 없었더라면 나는 이 외로운 세월을 어떻게 견뎠을까? 며칠이 흘렀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밥상에도 잘 앉지 않고 방에 틀어박혀 긴 한숨만 내쉬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녀가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저 이 집을 떠나겠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다. 무슨 소리냐? 갑자기 떠난다니. 저는 감히 이 집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어머니와 남편을 속였고 이 아이마저 거짓으로 데려왔으니까요. 나는 말문이 막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눈물을 쏟으며 다시 고개를 숙였다. 아이와 함께 떠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받으신 상처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려면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손주가 방에서 뛰어나왔다. 엄마, 어디가? 나 할머니랑 놀아야 돼. 그 말에 내 가슴이 찢어졌다. 나는 애써 눈물을 삼키며 아이를 꼭 껴안았다. 그래, 내 엄마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가 할머니를 잊지 말아줬으면 좋겠구나. 아이는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며느리와 손주는 그렇게 집을 떠났다. 마당 끝에서 손주가 손을 흔들며 외쳤다. 할머니, 저 꼭 다시 올게요. 그 모습이 내 눈에 선명히 새겨졌다. 시간은 흘렀다. 손주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훨씬 크게 느껴졌다. 집안은 조용했고 밥상은 늘 썰렁했다. 나는 혼잣말을 습관처럼 중얼거리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아들은 일에 더 몰두했고 집에 들어오는 날조차 드물어졌다. 나는 장독대 앞에서 매일같이 손주의 웃음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 아이가 내 손주가 아니어도 내 마음은 이미 할머니였는데.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 어느새 몇 해가 지나갔다. 어느 봄날 오후 마당에 서서 꽃나무를 바라보던 내게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 나는 놀라 고개를 돌렸다. 거기엔 중학생이 된 손주가 서 있었다. 키가 훌쩍 커 있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해맑았다. 너 어떡해? 손주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엄마 몰래 왔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서요. 그 한마디에 내 눈가가 젖어들었다. 그날 이후 손주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몰래 나를 찾아왔다. 장독대 앞에 서서 할머니, 저 왔어요 라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선물 같았다. 나는 그 아이를 꼭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그래 피가 아니어도 괜찮다. 너는 내 손주고 나는 내 할머니야. 피보다 진한 건 사랑이란다. 그 순간
오랜 세월 가슴을 짓누르던 응어리가 서서히 풀려가는 듯했다.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 인연이라는 것을. 그렇게 나는 다시 살 힘을 얻었다. 손주가 몰래 찾아오는 그 짧은 순간들이 내게는 삶을 지탱하는 희망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희망을 끝까지 붙잡으며 남은 생을 살아가기로 했다. 이번 사연은 시골 할머니가 손주가 친손주가 아님을 알게 되면서 겪은 혼란과 하지만 결국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의 사랑을 깨닫는 이야기였습니다. 조금은 슬프지만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였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